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아내와 딸들의 성미가 고약한 영의정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고약한 성미를 어찌 고쳤을까요? 오늘은 영의정 집 아내와 딸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질투가 많은 부인. 성종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송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직책에 있었지만 한번 집 안에 들어오면 엄한 부인이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의정부에 앉아 있으면 백관이 설설 기는 최고의 벼슬에 앉아 있건만 한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꼼짝달싹 못하는 무능한 시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시아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는 말로서 워낙 성미가 까다로운 여인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내된 자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송질은 한 사람의 아래요 만인의 위인 영의정이었지만 한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꼼짝없는 고양이 앞에 쥐의 신세를 면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남편 된 자가 영의정이라 하나 한번 성만 나면 그 부인은 치고 받고 물고 뜯고 하는 여반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탓할 기운도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이 무서운 아내를 길들일 수 있을꼬? 그것만이 송질이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서운 부인인지라 송질은 항상 자기 생활에서 몸 조심을 하였지요. 그 흔한 기생수청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질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어린 여종이 새순물을 대야에 들고 서 있었지요. 송질은 여종을 언뜻 쳐다보았습니다. 종으로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아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얘야 하고 여종을 불렀습니다. 여종은 아무 말 못하고 멀뚱거리며 있었지요. 이리 좀 가까이 온. 여종은 머뭇머뭇거리며 대감의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여종 아이는 한번 대감만 섬기고 보면 종신부는 벗어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무서운 안방마님께 들키면 죽고 남지도 못하겠지. 그런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쳐갔지요. 그때 송질은 여종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았지요. 그때 마침 안방에서 조반 잡수세요 하는 부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송대감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안방에 앉아 있으니 자개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들어왔습니다. 항상 질투야 심하지만 내 몸을 제일 돌봐주는 것은 역시 아내뿐이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대감은 밥그릇을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송대감은 으악하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거기에는 여자의 손목 하나와 피 묻은 입술이 무참히 잘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눈이 송대감을 흘기고 있었지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그것은 물어 뭐 하세요?
당신이 다 그 손과 입술을 탐내었으니 그것을 진지 대신 잡수실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럴 수 없어. 손녀딸 같은 아이인데 질투를 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드는 줄 모르어 경을 칠 악이 무슨 악이람? 하고 부인은 송대감에게 바싹 다가앉아 대감의 멱살을 잡아채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정말 채통 없이 이러기요? 채통은 누가 없었어요? 송대감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입궐한 송대감은 임금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슬기로운 성종대왕의 하교를 기다렸답니다. 오, 그렇단 말이냐? 얘야. 임금은 승지를 불러 귓속말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명이요 하고 궁녀가 송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임금께서 질투 많은 여인에게 이 약사발을 주는 것이니 저승에 가서는 다시 질투를 하지 말라. 늙은 상궁의 준절한 꾸지람이었지요. 어명 앞에서 어찌 웃는 것이냐? 죽어 저승에 가면 질투할 것도 없을 테니 좋아서 웃습니다. 궁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실상은 독약이 아니었던 까닭이었지요. 궁녀가 돌아가 성종께 이실 짓고 하니 임금도 무서운 계집의 질투로구나 하였지요. 송재상의 부인은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질투 많은 부인이었지요. 그 어머니의 그 딸들. 송대감에게는 딸 셋이 있었습니다. 재상집 딸이요. 또한 인물이 출중하였는지라 맏딸과 둘째 딸은 모두 출가를 하였지요. 출가한 두 딸도 어머니의 성질을 닮아 서방을 서방으로 알지 않고 시부모를 시부모로 공경치 않았습니다. 송정승은 일국의 정승으로 딸들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부인이 그러니 딸이 저 모양이지. 송대감은 더욱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막내딸은 귀염둥이로 기른 탓으로 무서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었지요. 아무래도 막내딸도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할 것만 같아 마음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가한 딸들이 모두 친정에 왔습니다. 옳지, 이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발 3개에 시꺼먼 먹물을 독약 모양으로 탔지요. 그리고 새 여식을 불러 꿇어앉혔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너희들이 모두 성미가 고약하고 성미를 어미를 닮아 일과 화목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애비의 얼굴에까지 침을 뱉게 하니 너희들은 이 약을 먹고 모조리 죽거라. 그는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딸들도 부친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천벽력이었지요. 큰딸과 둘째 딸은 선뜻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미련한 소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행악스러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막내딸은 그냥 뾰루퉁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송대감은 그만하면 알겠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왜 대답이 없는 것이냐? 무엇을 어떻다 하시는 말씀이온지요? 막내딸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너도 시집을 가면 시부모 공경도 아니하고
남편에게 불공하여 이웃과 싸움만 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다. 저야 아무렇던지 그냥 두어주세요. 정 아버님이 저의 성정을 고치려고 하시면 이 독약을 먹고 자결하겠어요. 그러면서 약그릇을 잡으려고 하였지요. 송대감은 황급히 사발을 잡아당겨 빼앗았습니다. 도저히 휘어잡을 수 없는 아이로구나. 지어미와 어찌 저리 비슷할꼬? 장차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저것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송대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기운 있게 낯쓰는 사람을 얻어줘야지. 웬만한 약골은 어림도 없겠다. 되도록이면 힘께 낯쓰는 자거나 아니면 무관 출신이라도 좋겠다. 그는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였답니다. 딸을 길들이는 방법. 송대감이 어느 날 퇴거를 하여 대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사랑방에서 웬 총각이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노안에도 얼른 바라보니 허우대가 큼직하고 다소 험상궂게 생겼는데 기골이 늠름하였지요. 송대감은 이놈이 필시 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웬 놈이 주인도 없는 양반의 사랑방에 함부로 드나드는 것이냐? 하며 호령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한동안 대감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가 태연한 어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너무하시오. 나도 사대부집 자식이오. 댁의 여종이 하도 곱기로 사랑방으로 쫓아 들어간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영의정 아량이 그렇게 좁아가지고서야 나라 일이 되겠소? 이에 송대감은 그 기걸찬 청년을 바라보다가 분명히 장차 큰 인물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집 자제인지 물었지요. 홍승지의 아들 홍엄필이라 하옵니다. 그렇단 말이냐? 네가 홍승지의 자제란 말이냐? 너는 분명히 흑두재상감이군. 반드시 너는 검은 머리로 재상이 될 인물이로군. 내가 너에게 청할 말이 한 가지 있다. 내가 방년의 막내딸이 있는데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없겠느냐? 아무 거릴 것도 없이 송대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였지요. 황송한 분부이옵니다. 대감께서 그렇게 분부하신다면 어찌 규수를 마다하옵겠습니까? 말솜씨 또한 능숙하였지요. 우리 둘의 약속은 아무에게도 발표하지는 말아라. 그러고는 총각을 돌려보냈지요. 송대감도 즉흥적으로 사위를 맞았으니 그 부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대충 이야기만 하여 놓고 며칠 후 비단 수십 피를 혼수에 보태쓰라고 홍승지 집으로 보내주었지요. 그러고 며칠 후 홍엄필이 사례차 송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송대감은 사랑방에 사위를 앉혀놓고 말을 했지요. 네 아내들 사람이 성격이 괴상하니 애초부터 길을 단단히 들이지 않으면 화가 한평생을 두고 미칠 것이다. 네 생각에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 송대감은 막내딸 성품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아비로서의 고충을 직접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홍엄필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요. 여자가 기승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놓으십시오. 오히려 장인을 안심시키는 늠름한 총각이었지요. 장인께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딸을 훈육시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송대감은 그것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지요. 그래,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사위는 여종의 서방, 양가에서는 급히 혼사를 재촉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홍원필의 계략에서 나온 것이지요. 드디어 혼인날이 다가왔지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여 초례를 지내려는데 신부의 집에서 큰 야단이 벌어졌답니다. 신랑이 송대감댁 종의 서방이라는 회개한 소문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 근거가 없는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홍원필은 그 집 여종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정승의 집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무리 하여도 종년의 서방과 혼인을 할 수야 없지 않은가요? 송대감의 부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나운 그의 부인은 집안이 망할 일이에요 하고 펄펄 뛰었지요. 아무리 한들 종년의 서방한테 내 귀여운 딸을 줄 수는 없어요. 대감도 망령이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고 덤벼들었지요. 물거품을 물고 기승을 부렸답니다. 대감, 파혼하도록 합시다. 부인은 길길이 뛰는데 송대감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양반의 집안에서 한 번 정한 혼사를 그렇게 경솔히 걷어치운단 말이오. 우선 초래나 지내놓고 봅시다. 여보, 망령도 이만저만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종년의 서방과 내 딸을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송대감은 초례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초례를 지내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까의 그 주문은 잠시 잠잠하였으나 해가 지고 있었으므로 신방을 꾸미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종년의 서방에게 내 딸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내 딸을 못 내놓겠어요. 장모가 야단을 하니 그 소리가 사위의 귀에 들렸지요.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다 하고 홍원필은 그 하인배를 지시하였지요. 송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다니 신방도 지르지 않고 가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장모님의 말씀이 딸을 주지 않는다니 제가 돌아가야지 어찌합니까? 이 사람아, 장모야 장모지.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하룻밤 자고 가야지. 그럴 수가 있는가? 송대감은 가까스로 사위를 만류하였지요. 사위도 못 이기는 체하고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룻밤 동안 신부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고 독수공방하였지요. 다음 날 신랑은 일찍 일어나 떠날 것을 서둘렀습니다. 여보게, 조반이나 먹고 떠나게. 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조반은 무슨 조반입니까? 색시 얻으러 왔지. 밥 얻어먹으러 왔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송대감은 더욱 안타까운 듯 그 부인을 보고 말을 했지요. 아무리 사위가 밉다 하더라도 지금 간단히 배웅이나 좀 하구려. 벼락 맞을 소리 작작 하세요. 대감은 종년의 서방놈에게 귀여운 딸을 주겠단 말이에요. 내 딸을 늙어 죽이면 죽였지. 그놈에겐 줄 수 없어요. 당장 돌아가라고 하세요. 홍원필은 그리하여 원대한 계획 아래 신부 얼굴 구경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부인 버릇을 고친 어사. 한바탕 큰 풍파가 지난 후
송대감의 집에는 외면상 아무런 일도 없었지요. 더욱 신랑인 홍원필이 한번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물러간 뒤엔 일체 소식이 묘연하였답니다. 아무리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송정승의 집에서는 이를 문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종년의 서방놈을 잘못 봐가지고 대감이 노망이 나셨나 봐. 무슨 흑두재상 가민이 뭐니 하시더니 그 꼴이 됐지 뭐야. 부인은 매일같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운이 사나운 부인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모두 다 딸을 위한 지극한 애정에서 나온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해졌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분에 못 이겨 그깟 놈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하였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라 사위의 행방이 궁금해졌고 궁금해진 마음속엔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하는 일말의 후회와 함께 양반 집에서 또다시 혼인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야. 내가 성질이 너무 괄괄해 나를 늙혀 죽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이 성질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 부인은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겨우 어느 날 조용한 틈을 타서 송대감을 불렀지요. 여보, 그 녀석이 한 번 간 후 다시는 소식이 없으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에요? 이제야 그 소리요. 당신이 그만큼이나 들볶아 쫓았으면 그만이지. 다시 무슨 말이요? 여보,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말해 무엇해? 양반의 집에서 딸을 2번 주는 그런 법은 없지. 그 애가 매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그러게 당신이 밤낮 기승을 부리니 이런 액화가 온 것이지. 그러지 말고 대감이 사람 한번 보내구려. 정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보지. 송대감은 그날로 종들을 시켜 홍원필에게 가서 빌게 하였지요. 그러나 종들은 홍원필에게 실컷 매만 맞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부인은 점점 초조하고 당황하였지요. 딸도 그와 같은 심정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답니다. 부인은 모두 다 내 탓이야, 내 탓 하고 스스로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달이 흘렀지요. 잘못하다가는 귀여운 딸을 그냥 늙히게 되었으니 큰일이야. 그날로 자기 이름으로 사람을 보내어 신랑을 한 번만 와주십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또다시 헛되이 돌아오고 말았지요. 이제 2 모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괴로운 나날이었지요. 송대감은 그러나 나날이 유연하였습니다. 그 녀석 어지간히 잘 참는 녀석이구만. 과연 흑두재상 감이거든. 송대감은 은근히 속으로 사위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지요. 어느덧 세월은 3년이나 흘렀습니다. 모녀는 한숨과 눈물로 그동안을 보내왔지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되골로부터 퇴거를 한 송대감은 한숨 섞인 말로 부인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 홍원필이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임금님께서는 친히 사위의 머리에 어사화를 꽂아주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홀대한 관계로 해서 나를 보고도 본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 원통하고 분할 때가 또다시 있단 말이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탄식과 실망이 앞을 가려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하였답니다. 내 사위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일 줄은 알지 못하였소. 부인은 더욱 비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장원 급제를 한 홍원필은 거리에 나왔다가 일부러 송대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송대감의 하인들이 손살같이 안으로 들어가 이 광경을 입에 침을 발라가며 그 부인에게 전하는 말에 부인은 대감에게 사위를 좀 안으로 불러들이세요 하고 간청을 하였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전일의 당신 허물로 하여 본체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부른단 말이오? 하다가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럼 어디 한번 불러봅시다 하며 곧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에 홍원필은 주저주저 하는 척하다 방으로 들어섰지요. 들어가면서 장인을 향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보게, 이 늙은 것이 무식한 탓으로 사람을 몰라보았네. 사내대장부가 아녀자의 잘못을 가지고 무얼 그렇게 두고두고 원한을 품는단 말이야. 이제 그만큼 하였으면 나도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았으니 그만 풀고 말게. 그때 홍원필은 얼굴이 더욱 근엄해지며 장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장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장모는 필사적으로 사위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여보게,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네 하고 만류하였습니다. 이어 송대감도 사위를 붙잡으며 여보게, 그만하고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장모를 용서하여 주게 하였지요. 홍원필은 마지 못하는 척하고 그냥 장모에게도 한번 이제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하니 장모는 더욱 반갑고 좋아서 눈물이 비오듯 하였지요. 그날 밤 홍원필은 고운 신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홍씨 집으로 데려가니 신부는 극성스럽던 모든 성품이 다 없어지고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를 위하고 둘도 없는 현모양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구워준 돈. 옛날에 봉조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대궐에서 의식을 맡은 높고 영예로운 벼슬이었지요. 봉조를 지낸 최규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최규서는 글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산골에서 과거 공부에 열심이었지요. 어느 날 최규서는 집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었지요. 그때 산 비탈 아래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지요. 이런 산속에 웬 기와집이지? 최규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쏟아져 피하려고 뛰어갔지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대문도 굳게 잠겨 있었지요. 그때 할멈이 문을 빼꼼히 열고 물었습니다. 니시오? 비를 피하려 왔는데 이젠 날도 저물고 하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멈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다른 곳을 찾아가십시오. 이 집은 흉가랍니다.
흉가라니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지요. 8식구가 귀신 때문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나이 찬 따님만 남았지요. 하인들도 무서워 달아났답니다. 아가씨도 원래 외갓집에 가셔야 하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3년 상을 치를 때까지 여기에 남겠다고 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몰랐구려. 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그리 무섭소?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할멈은 한숨을 짓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최규선은 문을 닫지 못하게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귀신이 무섭지 않소? 그러니 염려 말고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구려. 그때 안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 그 손님을 사랑해 모시고 저녁을 드리도록 하세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대로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집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그제야 할멈은 문을 열어주었지요. 할멈은 최규서가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인지 대문 앞 행랑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잘 차린 저녁밥을 배불리 먹은 최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할멈을 붙잡았지요. 네, 말할 게 있어. 나는 힘이 세고 담도 큰 사람이라오. 오늘 하룻밤 신세를 진 이상 내가 있는 동안 귀신이 주인 댁 따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보구려. 귀신이 못 나오게 하든지 귀신을 다스리려면 안채가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야 되겠소? 나를 그 귀신이 나온다는 안방으로 안내를 하구려. 할멈은 안채로 들어가 주인 댁 딸과 의논하였지요. 아가씨께서 그렇게 하시랍니다. 할멈은 최규서를 안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 왔지요. 실바람이 촛불을 흔들더니 뒷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촛불이 꺼졌지요. 최규서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한 그림자가 뒷문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지요. 으리으리한 관복을 입은 괴상하게 생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최규서에게 예를 갖추어 공손히 몸을 굽히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그렇다면 귀신이 아니요? 귀신이지요. 귀신이면 귀신이지 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요? 나는 임금 가까이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째서 죄 없는 사람을 8이나 해쳤는가 말이오. 사실은 내가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해친 거라오. 나는 이 집 뒤뜰 조용한 땅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정자를 세우며 기둥뿌리를 내 가슴에 박아 아주 고통스럽다오. 이런 원한으로 저지른 일이니 가닥이 없는 것은 아니라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사정을 하여 빼어달라고 할 것이지 어째서 사람 목숨을 앗아간단 말이오? 어찌 그리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기절을 하여 말할 수 없었다오. 최규선은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꾸짖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내일 당장 정자를 헐고 기둥을 뽑을 것이니 앞으로 나타나지 마시오. 알겠소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최규선은 할멈을 시켜 달아난 하인들을 모두 불러들인 뒤 물었습니다.
이 정자는 어느 해에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재작년 주인께서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 밑에 몇백 년 묵은 무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옛 무덤에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집안이 편안하다 하시며 정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귀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최 규사는 주인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 정자를 허물게 하였답니다. 큰 기둥뿌리를 깊숙이 파헤쳐 보니 할아버지의 말대로 기둥뿌리가 어떤 유골의 가슴에 박혀 있었답니다. 최 규사는 정자를 헐고 시체를 세관에 넣은 다음 다시 묻고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할멈과 하인들이 굽실거리며 말을 하였지요. 덕분에 집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정말 고맙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인댁은 가문도 좋은 집안이었지요. 최 규서는 주인댁 딸에게 마땅한 신랑감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고 과거 공부에 열중을 하였지요. 어느 날 최 규서의 꿈에 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큰 은혜를 입었소. 보아하니 댁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약간의 보답을 할까 하오. 보답이라니 내게 재물을 주겠단 말이오. 마음은 고맙지만 필요 없소. 나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소이다. 나도 당신의 성품을 아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훗날 출세할 때까지 구워주는 거라오. 뒤뜰에 있는 배나무 밑을 밤에 몰래 파보면 출세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 괴짝 안에 들어있을 것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쓰시오. 다만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썼노라는 차용증을 적어 괴짝에 넣고 다시 파묻어야 하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하여 잊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최 규서는 원래 강직한 성품이라 할아버지 말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성난 얼굴로 소리를 쳤습니다. 내 호의를 무시하면 훗날 큰 재앙을 입을 것이요. 최 규서는 하는 수 없이 한밤중에 뜰로 나가서 배나무 밑을 팠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큰 괴짝이 나왔지요. 괴짝 속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괴짝에 있는 돈은 2,000냥이었지요. 2,000냥 잘 빌렸음. 최 규서. 최 규서는 차용증을 써서 넣고 괴짝을 다시 묻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해가 지났지요. 최 규서는 과거에 급제를 했답니다. 벼슬도 날이 갈수록 올랐지요. 땅 속에서 얻은 돈을 잘 쓴 것은 사실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일을 잊어버렸답니다. 설사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누구에게 갚는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최 규서가 전라도 감찰사로 부임해 갔을 때 어느 날 관청 은고를 손수 검사한 일이 있었지요. 그때의 돈은 굴이나 은으로 만들어져서 일정한 액수를 괴짝에 넣어두었답니다. 돈이 든 괴짝을 차례로 검사하던 최 규서는 한 괴짝이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최 규서는 괴짝 안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기가 쓴 차용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최 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규서는 서둘러 돈을 갚았답니다. 사또의 별난 버릇.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또에게는
별난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부채질을 할 때 부채든 손을 높이 들어 뒤통수까지 올렸다가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너울너울 크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그때마다 잔뜩 점잔을 빼며 헛기침을 어험 하고 해대니 구경스러운 모습이었답니다. 아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가셔 하다가 한 번은 저희들끼리 내기가 붙었답니다. 늙은 아전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 사또 부채질이 저리 야단스러우니 볼만은 하되 정신이 사나워 어디 그 앞에서 수작이나 제대로 하겠나? 내가 저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하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떠한가? 아, 그렇게만 하면 술을 사달라는 대로 다 주지요. 하지만 만약에 버릇을 못 고치면 어르신이 우리한테 한턱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기가 붙었습니다. 늙은 아전은 다른 아전들을 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문틈으로 안을 엿보게 하고는 자기 혼자 사또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지요. 그걸 보고는 사또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방정을 떠는 것이냐? 물으면서도 별난 부채질을 그치지 않는데 마치 춤이라도 추는 듯 뒤통수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휘두르면서 물었습니다. 예, 사또, 그럴 만한 일이 있사오니 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늙은 아전은 사또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아뢰었습니다. 방금 마을에 나갔더니 헌옷에 찢어진 갓을 쓴 낯선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닙니다.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글쎄 한약말씨를 쓰는 낯선 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역졸이 어떻고 서리가 어떻고 수군대며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예산일이 아닌 듯하여 사토께 아뢰려고 불이 나게 달려왔나이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그만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듣자니 그것이 암행어사 행차가 아니냐? 사또가 어찌나 놀랐던지 그리도 천천히 휘두르던 부채를 갑자기 턱 밑으로 내리더니 재빠르게 흔들어 댔지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 다른 아전들은 모두 놀라워했답니다.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단번에 부채질 버릇이 고쳐졌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늙은 아전은 다시 사또의 귀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사또, 가만히 계십시오. 소인이 나가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천연덕스럽게 문 밖으로 나와 다른 아전들을 보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가 내 솜씨가 이번에는 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려나 볼 터이니 잘 지켜보게나 하고는 다시 동원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무릎으로 설설 기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사또가 아까보다 더 재빠르게 부채질을 하면서 물었지요. 그래, 어찌 되었느냐? 어서 아래 보거라. 늙은 아전은 아까처럼 귀에 대고 속닥속닥 아뢰었습니다. 사또, 염려 마십시오. 그 거지 양반과 낯선 한양 사람들 모두 다른 고을로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이 고을은 별일이 없구나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이번에 낯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암행어사가 무슨 일로 내 고을에 오겠느냐? 그러면서 발을 다시 뒤통수 꼭대기로 올려 너울너울 부채질을 하였지요. 그러니 옛날 버릇이 돌아온 것이지요. 그걸 본 다른 아전들이 다 감탄을 하면서 늙은 아전에게 술을 많이 사주었답니다. 스님의 깨달음.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산 가운데 남산만큼 골짜기가 많은 산도 드물 것입니다. 그 남산 한 골짜기에 문수사라는 조그만 절이 숨어 있지요.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 법당 한가운데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이 이따금 좌치 없이 사라져 버리곤 할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문수보살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다 돌아오는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신라의 경음법사는 나라 안에서 으뜸 가는 큰 스님이었지요. 그는 문무왕 때에 이미 이름을 높였답니다. 해서 문무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왕자들을 불러놓고 듣거라. 너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음법사는 나라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큰 스님이니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 뒤 왕자는 왕위에 올라 신문왕이 되었지요. 나라를 맡게 된 신문왕은 과연 문무왕의 뜻에 따라 경음법사를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스님인 국사로 삼았답니다. 왕은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경음법사를 불러 그의 가르침을 받곤 하였지요. 그 때문에 경음법사는 곧잘 왕궁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문왕은 그에게 부드러운 비단 옷과 훌륭한 말 한 필과 번쩍거리는 말 한 장을 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음법사는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말 한 장 위에 앉아 번잡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요. 말을 몰고 가던 종이 큰 소리로 길을 비키라고 외쳤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힐끔힐끔 고개를 돌려보며 옆으로 비켜주기에 바빴지요. 그때 거지 차림의 초라한 늙은 스님이 경응법사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키보다 더 큰 지팡이를 짚고 등에는 큰 광주리를 쥐고 있는 늙은 스님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요? 국사님이 가시는데 감히 앞을 가로막다니. 저리 썩 물러가지 못하겠소? 종이 큰 소리로 늙은 스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벼랑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리고 말 위에 타고 있는 경음법사를 조롱하듯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스님의 광주리 속에는 마른 가자미와 명태 같은 바닥 고기들이 수북히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종은 그것을 보자 말을 했습니다. 이것 보게. 중옷을 입고 불도를 닦는 몸이 고기는 무엇인가? 그러자 늙은 스님은 콧방귀를 뀌었지요. 무슨 소리요? 두 다리 사이에 산 고기를 끼고 앉아있는 스님도 있는데 장터에서 팔고 있는 이까진 마른 고기가 어쨌단 말이오? 하고 또 말 위의 경응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온다 간다 말없이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 말을 들은 경음법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산 고기를 끼고 있다는 것은 곧 말을 타고 있는 경은법사를 빗대어 하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경은법사는 종을 시켜 그 늙은 스님의 뒤를 쫓아가 보게 하였습니다. 늙은 스님은 걸음이 매우 빨랐지요. 예사걸음 같은데도 다른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며 따라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늙은 스님은 남산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문수사 절문 앞에 이르자 광주리는 그곳에 버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 뒤쫓아가 살펴보니 광주리 속에 들어있던 고기는 뜻밖에도 소나무 껍질이었지요. 그리고 그 늙은 스님이 짓고 있던 지팡이는 바로 법당한 문수보살상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늙은 스님이야말로 바로 문수보살이었던 것이지요. 경은법사는 그 뒤 결코 두 번 다시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단 옷을 입으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불도를 닦는 몸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보살펴주고 깨우쳐 줄 줄은 모르고 오직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눈이 어두웠음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서우와 약밥. 조선 숙종 때 한양 남산골에 이서우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과거에 낙방했었는데 죽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몹시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과거 급제를 목표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정월 대보름날 이서우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아침 나절에는 눈발이 날리더니 오후부터는 날이 개어 하늘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을 떼지 않은 방은 몹시 추웠지요. 그는 언손을 호호 불며 책장을 넘겼답니다. 집안에는 양식이 떨어져 아침을 겨우 죽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이 없어 글을 읽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애처롭게 한참 글을 읽고 있을 때 벼랑간 열린 들창을 통해 뭔가가 날아들어와 방바닥에 툭 떨어졌지요. 이서우는 깜짝 놀라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자기에 싼 물건이 떨어져 있었지요. 누가 이런 물건을 던져주고 갔지? 이서우는 들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이서우는 보자기를 풀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약밥 한 그릇이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분인지 고맙기도 하여라. 내가 온종일 굶은 것을 알고 귀한 음식을 던져주고 가다니. 이서우는 약밥을 먹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약밥 속에는 은으로 만든 말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은말굽을 처분하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지요. 불구를 노력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이듬해 마침내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숙종은 정월 대보름날 밤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몇 년 전 정월 대보름날 밤 나는 병복을 입고 남산골을 찾아갔었소. 그때 어느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런데 몇 길을 굶었는지 그 집 선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그 선비가 몹시 가여워 수행하던 내관에게 약밥을 가져오라고 해서 몰래 방 안에 던져주고 왔다오. 지금 그 선비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구려. 숙종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이서우였지요. 전하, 그날 밤에 보내주신 약밥을 받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온종일 굶어 기운이 없었는데 약밥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1년 뒤에는 과거의 급제에 전하를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이서우는 벅찬 감격으로 눈물이 글썽글썽했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이서우에게 물었지요. 그때 그 선비가 그대라니 반갑구나. 그래, 약밥 속에 따로 들어있던 것이 없던가? 은말굽이었지요. 하지만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해 여지껏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말굽을 가져와 보구려. 이서우는 은말굽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숙종은 말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그 은말굽이 틀림없군. 이 물건을 아직까지 간직하다니 그대는 과연 청렴한 인물이구려. 숙종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는 이서우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